이기는 대화 5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화법. 우선 상대방의 이름부터 부드럽게 불러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빛과 향기에 걸맞는 이름을 불리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마케팅 전략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다. 호텔 등급 심사에서 한 소형 호텔이 대형 호텔들을 물리치고 특 1급 호텔로 승격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호텔은 시설 면에서는 특 1급 호텔로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호텔이 많은 호텔과의 경쟁에서 특 1급의 호텔로 승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호텔만이 가진 특별한 서비스 때문이었다. 그 특별한 운영 방침이란 방문객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일환으로 호텔 직원들이 손님의 이름과 직책을 외우고 불러주었다는 것이다. 로비에 들어서는 고객에게 "박 사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네면 인사를 받은 상대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예외 없이 단골 고객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객의 이름을 친절하게 불러줄 수 있는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호텔이 특 1급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한마디의 말은 이름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주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사람이 사람과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과 많이 접하거나 꼭 필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태여 남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의 특별한 날까지도 기억해 줄 수 있는 정성을 보인다면 어떤 상대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합 중국 우정장관직을 지낸 짐 알파리는 자신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특별한 기념일 등을 외워 이를 자신의 성공 바탕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이름, 가족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 등을 물어보고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번 그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그러한 미팅 전략은 여지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름에 관한 일화 중 우리가 가장 널리 알고 있는 것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이다. 카네기에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통솔력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가 사람의 심리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10살 때 토끼 한 마리를 구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새끼를 낳게 되자 토끼의 먹이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그는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동네 아이들에게 토끼밥이 될 수 있는 풀을 뜯어오도록 하여 토끼풀을 가장 많이 뜯어오는 아이에게 그의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의 계획대로 아이들은 저마다 쉴 새 없이 먹이를 준비해 토끼를 보살폈다는 것이다. 그 카네기는 더 이상 토끼밥이나 토끼 사육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는 카네기가 훗날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수많은 기술자들과 자신의 공장의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애썼고 말단 직원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어 회사의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이름이란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상대 이름을 부르는 연습부터 해보라고 권하겠다. 상대의 이름을 부드럽고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는 재능이야말로 사교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드럽게 시선을 마주쳐라. 대화를 할 때 어느 부분을 바라보아야 할까? 좌우의 눈과 입을 연결하는 삼각형 부분 75%, 이마와 머리 10%, 턱 5%, 그 밖의 부분은 10%.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이 복잡하다고 여겨지면 양쪽 눈과 입 사이를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의 시선에 당신의 시선을 맞추는 일은 성공적인 화술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또는 끝마칠 때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당신이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도 언제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 쪽으로 상체를 약간 숙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경청이란 열쇠를 강조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훨씬 쉬워진다. 처음에 상대와 부드럽게 시선을 맞추는 일은 중요하다. 상대가 시선을 맞추려 하는데 시선을 돌리는 것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므로 조심해야 한다. 눈을 맞추는 것은 마음을 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상대와 첫 번에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주고받든 막막하게 된다. 사람들이 대화 상대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것은 두려움, 불안, 자신 없음, 혐오감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눈길을 외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유감이 있거나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면 몇 초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상대의 시선을 부드럽게 맞이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은 바디랭귀지는 당신이 세심하게 경청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짓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이 있거나 그 사람 개인에 대해 궁금해지면 그가 말할 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의심날 때 고개가 갸웃거리게 된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급작스럽게 한 번에 옮겨갈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 주위, 다음은 얼굴의 다른 부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순서로 점차적으로 옮겨가야 한다. 상대가 눈길을 거두면 곧장 함께 눈길을 거두지 말고 1초 정도 상대를 더 바라보아 준다. 만약 상대가 5초 이상 눈길을 마주쳐 온다면 그때에는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거두어도 좋다. 상대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뜻의 표현이므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다. 당신의 현재 말하는 습관은 어떠한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고 시선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으로
다가서게 하라. 침묵이 말보다 효과가 클 때가 많다. 대답이 궁할 때 또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질문을 돌려주면 된다. 누가 당신에게 아직 왜 결혼을 안 하셨지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소 기분이 나쁘고 딱히 좋은 대답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질문을 되돌려주면 된다. 당신은 왜 결혼을 여태 안 하셨지요? 저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저도 아직 할 일이 많고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대답을 궁리하느라 쩔쩔맬 필요가 없다. 때로 침묵은 많은 말을 한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침묵을 한다면 그것은 의문이나 거부, 강한 반발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도 좋다. 사장님, 드디어 방금 그 계약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때 사장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어떤 칭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잇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슬픈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감히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침묵은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말을 강조할 때 그 말에 앞서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말의 중대성을 더욱 높게 해준다.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연설을 하기에 앞서 다소 긴 침묵을 유지했다. 장례는 숙연해졌고 무수한 시선이 연단의 처칠에게로 몰렸다. 이윽고 처칠이 입을 열었다. 포기하지 말라. 그의 목소리는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잠시의 침묵 후에 두 번째 말을 이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연단을 내려왔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객석에서는 장내가 떠나갈 듯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신이 얘기할 차례에서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한다. 당신이 어떤 부하를 꾸짖을 때도 잠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를 더욱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반성의 깊이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다. 또한 당신은 상처를 입은 부하 앞에서 잠시 침묵을 한 후 어깨를 두드려 줌으로써 당신이 부하 직원을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상기시킬 수가 있다. 이처럼 침묵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일본의 한 세일즈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고객께서 말을 많이 하시면 이미 그 세일즈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70% 말을 그리고 내가 30% 정도로 말해서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그 세일즈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할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이야기하기 급급한 나머지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남에게 어떤 의견을 설득시키더라도 일단 듣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성공할 수가 없다. 듣기란
상대방에게 화제의 주도권을 맡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급하게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 빌 게이츠는 항상 내가 고객의 업무 환경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하며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체크했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고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은 개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빌 게이츠의 사업 전략이었다. 대개 듣는 것을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듣기가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한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알지 못하면 이야기는 좀처럼 진전을 거둘 수가 없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정이다. 남의 말을 듣는 데 있어 가장 나쁜 태도는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도중에 하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말이야,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 하며 상대에게 이미 내어진 화제의 주도권을 불쑥 가로채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말을 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수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 듣기는 상대에게 화제의 주도권은 내어주는 것이지만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듣는다면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는다. 또한 진지한 자세로 상대의 말을 듣다 보면 그의 생각의 전후 배경이나 상대방의 심정 등을 헤아릴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에 있어 미약한 점을 보다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의 기업 관리자들은 일하는 시간의 60-70%는 회의, 전화, 토론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쓰고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수렴하며 보다 나은 정책과 효율적인 업무를 구성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듣는 척하지 마라. 들통나기 십상이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으면 10분, 15분 이상 버티기가 힘이 든다. 그 다음부터는 피곤을 느끼고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럴 때는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힘든 고역이다. 이때 몸의 자세까지 굳어 있으면 상대의 말은 더욱 마음속에 흡수되지 않는다. 이런 때는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결 남의 말을 잘 들릴 수가 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결례가 된다. 한두 마디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건성의 듣기가 계속되면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우롱당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때에는 차라리 거짓으로 듣는 척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을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상대방의 말을 언제까지 들어주는 것도 고역이다. 이럴 때 역시 정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야기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 한마디, 하루 피곤을 씻는다. 밤 늦게까지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자네 이렇게까지 늦도록 일을 하는가? 쭉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아마 그 부하 직원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낼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배려함으로써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감을 쌓게 된다. 가사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일찍 귀가해서 당신 힘든 일도 좀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댔네. 오늘은 뭐 좀 도와줄 일 없나?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가사의 힘든 노동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루의 피곤이 남편의 이 말 한마디로 말끔히 씻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가 아랫사람을 위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 행하는 작은 배려. 그 하나로 세상은 보다 풍족하고 신뢰감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상대를 위한 배려의 방법으로 눈높이 대화법이 있는데 말을 듣는 사람의 수준과 연령, 그리고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대화법이다. 눈높이 대화의 일례로 케네디의 취임 연설을 들을 수 있다. 케네디의 취임사를 준비한 참모들은 그들이 준비한 연설문에 우리는 오늘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찬을 축하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 평범한 국민들이 알아듣기에는 성찬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유의 집회를 축하한다 라고 연설문을 수정했다. 그리고 더 쉬운 단어가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 급기야 자유를 축하한다 라고 가장 쉬운 말로 연설문을 내용을 바꾸었다. 이처럼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을 많이 할 줄 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당한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상대를 배려해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는 법이다. 이와 같이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배려를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보다 넓은 대인관계를 통해 조금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상대를 그냥 놔두지 마라. 한몫 거들게 하라. 대화는 양쪽이 노력하여 훌륭한 제3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화란 혼자서 하는 것일 수 없다. 알고자 하는 노력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대화는 아름답고 즐겁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려면 상대를 훌륭한 대화 상대로 대접해주고 부담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다. 상대의 자존심을 빈틈없이 살려준다는 마음가짐만 되어 있으면 대화에서 실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신만 혼자 말을 해 나갈 것이 아니라 간혹 질문을 던져 상대가 말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대화의 상대를 끌어당겨 주의를 다른 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법이다. 하지만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상대가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더욱 좋다. 즉 대화에서 상대도 한몫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가령 잘 아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만약 말을 하는 도중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기억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대화 도중 당신이 만약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물어서 상대방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만약 그가 최 부장님 말씀이십니까? 라고 제대로 말을 해온다면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 대도산업의 최 부장. 자네도 잘 기억하고 있군. 그래, 그 최 부장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상대는 더욱더 이야기에 정신을 집중해 들을 것이다. 또 상대는 자신이 한 몫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을 잘 구사할 수만 있다면 굳이 모르는 사항에서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 아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 한 몫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